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우울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숫자로 확인된 건데요.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코로나가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좀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나요? 두 분은? 많죠. 많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 뵙는 것보다는 소셜 미디어 통해서 뵙거나 하는 분이 많고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치과 치료 받으러 가는데 그 제 담당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 가족분들이 다 양성이 나오셨다고. 네, 당신만 음성이 나와서 네, 가서 치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윤성은 평론가는 주변에 혹시 걸리신 분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 집중 토닥토담에서 처음 밝히는데 제가 예전에 확정이 됐었어요. 오, 그래요? 언제요? 네. 그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좀 오래 전이죠. 네, 이렇게 막 몇만 명씩 나오기 전에. 많이 심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저기 치료받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그때 당시에는 그 확진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치료는 받는지 몰랐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일단 뭐 그런 격리소에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무증상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격리되어서 혼자 자가로 이제 체온 같은 거 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왔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난 윤성훈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왜요? 이게 주변에 코로나 걸려본 적도 없는 사람, 뭐 밀접 접촉자 하나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래요. 네, 걸렸던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드디어 친구가 있는 사람이 됐네. 없으세요? 밀접 접촉자 뭐? 왜요? 저는 진짜? 사실은 심지어 그 PCR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이런 분 만나기 되게 힘든데 요즘에. 그러니까요. 자체 제가 격리를.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좀 찔리네. 근데 저는 얘기 안 할래요. 네. 근데 사실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초기하고 지금 벌써 3년째니까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낙인론이 찍혀가지고. 근데 뭐 조금 좀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한 단체도 있었고 하잖아요, 사실. 네. 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확진자들이 워낙 많아져서 지금은 다 SNS에다가 온 가족 확진됐다고 뭐 이렇게 올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극도의 재난 상황이 닥치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흑사병 때도 유대인들을 그 발병의 감염의 원인이다 해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경에서 그 대지진 났을 때도 관동 그때는 대지진 때 네, 조선인들이 그렇죠. 거기에서 또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이것도 사태 초반에 보면 이제 중국 겨냥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지금 아시안계에 대해서 뭐 폭행 오고 그렇죠. 묻지마 폭행 오고 네. 이것도 결국은 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보면은 이제 역학조사하면서 그 내역이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되는 수준 넘어서 막 퍼지고 네. 야 어디 갔대더라 뭐 이런 것까지 거의 이제 사생활 영역까지도 그쵸. 전부 다 이제 네. 뭐 다 이제 거의 빨가벗겨지는. 근데 이거 윤석원 평론가께 좀 여쭤보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면 아니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방송에서 한 거는 사실 이제 이거를 뭐 속일 수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 뭘 과거를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말씀을 방송에서까지 뭐 이렇게 드린 거는 오늘 저희가 이제 토닥토담하면서 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네, 제 또 걸려본 사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위로가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그 격리가 돼서 이제 치료를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 과정이 참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일단은 저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행된 다음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몇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영화 쪽 사람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그래서 사실 몇 개월 지났을 때 제가 그 2020년 8월 정도에 약간의 경미한 좀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겼었어요. 오. 그래서 집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산책을 하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시설로 들어가서 첫날 밤에 또 그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잠을 원래도 약간 좀 불면증이 있는데 네 그때 잠을 못 자겠어서 어때 호흡곤란 증상이 좀 와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셨구나.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이제 코로나 블루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뭐 이렇게 아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대면 접촉을 엄청나게 이제 그 좁혀버리니까 어떤 그 이 대인 접촉이 확 줄어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를 굳이 규정하자면. 그렇죠. 뭐 윤성원 선생님은 격리되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백하면요. 코로나 전에 저는 마스크를 써본 적이 거짓말하면 네. 못하고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저하고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갔는데도 마스크를 써요. 따님이? 네, 마스크를 안 내려. 그래서 야 아빠랑 둘만 있는데 그냥 마스크 버리지 그래 차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편하다는 거야. 이제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마스크를 얼굴 속옷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네. 진짜? 네. 이게 사실 마스크라는 게 자체가 우리 일종 페르소나처럼 자기를 가릴 수 있잖아요. 네, 표정도 가리고. 그쵸. 네. 네. 뭐 조금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면 저는 이걸 시대 우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시대 우울? 예.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7세기 말에서 이제 18세기에 일어났던 어떤 그 기계, 와트의 전기기관이라든지 뭐 스티븐슨의 뭐 기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당시 이제 흑사병 같은 것들 이런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닥쳤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걸 누굴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울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의 우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분께 한번 여쭤본 게 지금도 그러니까 좀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교우 관계라든지 사람 만남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체감을 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또 그 주변 분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있는 자녀를 둔 그럴 수 어린 있겠다. 자녀를 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일단 제 또래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 연로한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특히나 또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을 하게 되죠. 네, 코로나 끝나고 보자. 근데 이게 안 끝나네요. 네. 3년째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제 경우에가 이제 그 아이 키우는 집이에요.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없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가나 그 외가나 모임을 안 해요. 지난 2년간 거의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부모님 뵈러 따로따로 간 적은 있어도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는 한 적이 없고. 명절에도 그랬고. 명절에도 역시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음. 갑자기 애가 이제 학교에서 집에 왔다는 거야.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일하다 말고 뛰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뛰어가야 돼. 그리고는 내일 다시 학교를 보내려면 또 PCR 검사 받아야 네, 되니까 네. 근처에 있는데 가면 이게 동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줄을 엄청나게 이제 길게 쓴 거지. 그 초등학교 애들은 다 왔으니까. 예. 예. 그런 경험들 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가족 관계 내에서도 엄청 쌓이죠. 그러니까 저도 또 최근에도 그 잘 아는 그 방송하시는 그 뭐 어떤 분이 약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가 진단을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받으라고 같이 이제 저녁 먹었던 사람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가 진단 키트를 제가 또 사봤습니다. 비싸더라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요. 어떻게 최근에 뭐 며칠 요즘 뭐 전에. 품절 대란이라든지. 편의점에서 뭐 편의점 그 주인분이 자기 거 준다면서 오. 주는 게 아니라 파신 건데 아무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도 되게 불안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당장 김종배 녹음하러 와야 되는데 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와서 네. 그 몇 분 동안이 정말 불안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전화 인터뷰도 많지만 그러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이제 출연을 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히는 좀 뭐합니다만 어떤 뭐 출연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갖고 네, 저도 이제 검사 받으러 가고 물론 이제 음성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같은 이제 그 저희 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알바를 하고 싶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알바를 오히려 이제 그 하다가 이제 끊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알바하는 곳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여파를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제일 그 요새 그 통계 보니까 이 코로나볼로 우울증에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세대 중에 하나가 10대, 20대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오히려 학폭이 더 늘었다라는 이런 좀 그 통계도 있더라고요. 뭔가 코로나 이후에. 스트레스를 그런 그렇죠. 폭력적으로 푸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근데 좀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통계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의 우울감이 높고 비율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찌 본다면 세대로 놓고 보면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그렇죠. 세대가 사실 30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 때문에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일단 그게 가장 크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전 30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제 대학에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와서 뭔가 뭐 MT도 못 해보고 이 축제도 못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못 해보고 참 안 됐다. 하지만 곧 좋아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어느새 2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올해도 비대면으로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학번 같은 경우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계속 네. 비대면 수업만 그렇죠. 받아요.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 뭐 2년제 대학을 다닌다고 그랬을 때는 학교에 한 번 안 가보고 졸업식을 하는 네.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뭐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IMF 외환위기 났을 때 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그러면 타격을 입었냐 했을 때는 갓 회사에 이제 입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저는 그런 것도 역시 이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영향이 있지 않냐, 심리적으로.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IMF 때를 보면은 갓 입사한 층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대리 과장급 그렇죠. 회사로 치면 이들이 이제 가장 구조 중에 칼날의 어떤 1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갓 입사한 어떤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별로 회사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로는 30대 대리 과장급이 제일 먼저 칼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작동을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것에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들 층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을 못 만나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라고는 여파가 경제로 비치고 경제가 다시 어떤 이 고용 불안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소득이나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감의 어떤 빈도도 높고 이게 이제 범위가 넓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30대 같은 경우가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3년째 지금 이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감이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저는 한편으로 보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아시안계 폭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시안계에 대한 폭행 현상이 나타난 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네. 경우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1년 반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는 그냥 어떻게 좀 참고 버티다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을 해버린 부분들. 물론 이게 정당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컨트롤이 되지 못하면서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 외화되는 현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국민들처럼 방역에 협조를 잘하는 국민들도 없고 근데 아직 그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이런 거 놓고 보면 참 참을성이 대단한 국민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오늘 그 얘기 사실 하려고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난 2월 1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 의학 저널 중에 하나예요. 란셋이라는 이제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를 보도를 했어요. 그 란셋이 이제 지난 한 10개월 정도 동안에 전 세계 177개국을 이제 역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나라는 왜 코로나 방역에 그래도 비교적 성공을 했고 어떤 나라는 그거에 실패했나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그 기존의 선진국들이 방역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왜 방역에 성공했는가라고 네. 했을 때 그 핵심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정부와 국민의 간의 신뢰관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서 이 사회가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우리도 역시 이제 백신 어떤 공포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들 맞았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어떤 신뢰관계에 따라서 네. 된 것이고 이것이 백신 방역에 그래도 성공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공동체 의식이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네, 맞아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 측면들이 많이 그러니까 방역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작동이 될 수 있는 그 기제가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우울감으로 더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혼자서 사귀고 네,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한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한국이 높은 나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25.7명이었는데 2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28.6명으로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정말 이제 제가 본 표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25.1명 그러니까 꽤 지금 사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당연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그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를 한지는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그 추이가 이제 변동폭이 커지고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98년에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우리가 2007년, 2008년 그때 또 있었잖아요. 그때 또 굉장히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률 추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대면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지랖이 넓은 사회라서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도 한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느꼈을 때 느끼는 낙폭도 굉장히 큰 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다만 뭐 단순히 어떤 대인 접촉의 양이나 폭이 좁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우울감으로 연결된다. 이런 단순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여파를 미치다 보니까 그 여파가 결국은 삶으로 다 규정이 되고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결국 우울감이 이제 커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문제는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황예문의 전성은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코로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힌트가 되는 영화가 좀 있어서 윤성은 평론가가 꼽아오셨는데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조나단 사프란포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고 바로 DVD로 출시를 한 이력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저로서는 그때 당시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톰 행크스 나오고 네. 산드라 블록 나오고 재미가 없는 영화도 아니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배급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제 배급을 했는데 아무튼 조금 개봉을 못해서 아쉬운 작품이라 제가 이제 틈만 나면 소개하는 작품인데 왜냐하면은 이 작품은 저는 어떤 그 재난 상황, 어떤 공동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위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9.11 테러로 인해서 친구처럼 지내던 아빠를 잃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네. 오스카라는 소년인데 네. 이 소년이 굉장히 좀 독특한 소년이긴 해요.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이 좀 보이는 그런 소년이죠. 아주 똑똑하고 뭐 이제 어린 소년 같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소년이고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많은 그런 똑똑한 소년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강박증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더 많은 강박증을 갖게 돼서 그렇죠. 네, 이게 뭐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그리고 뭐 다리를 건넌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원래도 좀 대인관계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1년 동안 혼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뭐 그 이유는 이제 영화 속에서 나중에 그 정확하게 자세하게 더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또 많은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비어있는 관을 묻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오스카는 아빠와 그 전에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아빠가 그 뉴욕에 6번째 자치구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 한번 탐험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숙제를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클루, 실마리를 발견한 게 자기가 실수로 떨어뜨린 파란 꽃병 안에 블랙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작은 봉투가 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 열쇠에 맞는 무언가 박스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블랙씨를 찾아다니죠. 전화번호부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 소년이 워낙에 철저한 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에게 들키지 않게 맨날 이제 주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뉴욕에 있는 블랙씨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이 소년을 위로를 해줘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면은 뭐 노래 찬송가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꼬마들은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편지 써주고 뭐 그런 많은 이제 위로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대인 관계,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식을 또 이 오스카는 배워가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참 그 인상적인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꼬마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렇죠. 캐스팅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첫
출연이라고 제가 그런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네, 이 오디션을 영화 통해서. 처음이라고. 네. 제가 옛날에 영화 보면 저 꼬마가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처절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느꼈던 영화가 커맨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러시아 영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건 이제 전쟁의 참화를 그린 영화인데 야, 이렇게 저렇게 저 어린 나이가 저렇게 처절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인이었던데 보니까 극 중에서는 어린이로 나오는데 동안이었구나.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꼬마가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 달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스티븐 달데리 감독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또 연출했었던 그 감독이거든요. 저의 인생작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소년 연출력이 굉장히 연출력이 뛰어났었는데. 아무튼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우리 윤 선생한테 가서 내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왜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나오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퍼펙트 월드 이런 영화 인생 영화로 손꼽는데 제2의 인생 영화가 이 영화가 됐어요. 네. 소설은 제가 이게 2006년에 네, 우리나라 네, 나와서 맞습니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샤프란 포 작가 자체가 이제 분더킨트라는 평가를 들 만큼 대단히 뛰어난 어떤 문학적 능력이 있고 이 달드리 감독도 사실은 빌리 엘리어트도 이야기하셨지만 원작이 있는 네, 걸 맞아요. 영화화했을 때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감독이잖아요. 비아월스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혼자 막 울면서 그랬어요. 봤어요. 네. 저는 아주 그 큰 위안을 받은 좋은 영화로 거예요. 추천해 주셨네. 네, 영화 저도 나온지도 몰랐거든요. 너무 진짜. 좋아하는 네. 작품이고 좋아하는 저도 뭐 배우들. 10번 이상 본 영화입니다. 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나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10번 볼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제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화두 속에서 이제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 같던데요. 보니까 수많은 블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스카는 이 블랙을 만나면서 한 명, 두 명 만나는 과정에서 결국엔 어떤 이제 극복의 어떤 그 모멘텀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극복의 방법은 결국 연대고, 그죠? 연대를 추진해 들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읽어야 그런 됩니까?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죠. 저는 제일 좋았던 건 되게 많은 위로의 방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꼬마도 이 소년도 그 뭐 대인관계가 어려운 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되게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막 울고 있는 이혼을 지금 앞둬서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이제 울고 있는 여성에게는 키스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또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성에게는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너무 바람직한 소년이에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소년이 사실 이제 자기 친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인데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서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는 그 우리 할머니 집에 새들어 사는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네. 뭐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뭐 그게 되게 뭐 미스테리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에서. 네, 그 친할아버지가 같이 다녀주거든요.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너 원하면은 내가 같이 다녀줄게. 너 블랙씨 찾으러 다니는 거에 이제 말 못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메모장으로 전달을 하고 소년도 그걸 받아들이죠. 오스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제 친구가 그 상갓집에 처음 가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네?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외국 생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상갓집에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분이니 그랬더니 친하대요. 그러면은 오래 있어드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친할수록 오래 있어드리는 거예요, 상갓집에. 지금 좀 약간 코로나라서 좀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좀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좋은 위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게 되는 그 얘기하니까 대목입니다. 갑자기 또 새길로 빠지고자 하는 유혹이 팍 되는데 요즘은 아마 이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는 뭐 집에서 상 그렇죠. 치르고 할 때는 네. 보면 이제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철칙이 뭐냐면 상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치면 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막 그러면서 치다가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아니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는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싸우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네. 그런 어떤 장면과 소리와 이런 것들이 연출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상주를 위로하고 거꾸로 이러는 측면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야, 이것도 조금 우리하고 외국하고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이제 상주나 슬픔에 빠진 사람을 정신없게 해서 자신의 슬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서구의 경우에는 보면 아플 만큼 아파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두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그 열쇠의 주인공이 이제 윌리엄 블랙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윌리엄 블랙도 상처 입은 영혼의 소유자이고 오스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블랙들 거의 상당수가 이제 상처 입은 그런 블랙들이고 결국은 서로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서 어깨 동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소년, 그러니까 오스카 쉘이 앓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작가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지만 이 현상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 특징이 있어요. 보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파묻혀서 고립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하고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이 뉴욕의 맨하튼의 육지구를 찾아라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수많은 블랙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네.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내준 과제도 그런 과제였던 맞아요. 거야.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 네. 그 지점이 보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키워드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거의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보는 내내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극중 엄마. 엄마의 태도를 보면서 결국은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 남편을 잃은 어떤 슬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는 반전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반전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또 가족의 힘이라는 것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편집장님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 엄마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저는 이제 소설을 봤기 때문에 네네. 소설에는 그 할아버지의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 그러니까 배경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이 분도 엄청난, 그러니까 극 중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들 톰 행크스를 버리고 이제 떠나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게 살짝 아이 시선으로 하고 이 아이로서는 자기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난 너무나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데 엄마는 아빠의 시신도 찾지 못했으면서 빈간을 묻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눈에서는 아이는 굉장히 시선이 지금 좁아 있는 상태잖아요. 원래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몰아갔다니까 감독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게 또 이 오스카도 만만치 않은 아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죠. 엄마였다면은 전 또 뭐 엄마의 시선에서 봐서 그런지 그 되게 상처되는 말도 막 해요. 근데 네, 또 맞아요.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건 이제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도 이제 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또 세계를 가진 소년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그렇죠. 봤습니다, 사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오스카의 동생이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막 웅크리고 있을 때 침대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거나 네. 다락방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블랙을 찾아 나서면서 동선이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카는 그네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상을 하기 위한 어떤 예비의 몸짓으로 이제 그네를 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결국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 웅크리는 어떤 그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블랙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통의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치유의 과정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영화 작품에 보면 어떤 원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 저는 메트를 링크의 파랑새를 찾아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열쇠를 하나 하고 다니고 있고 그것도 굉장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자물쇠가 있어야 열쇠가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있어야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남을 위로해주고 그 과정에서 나도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만나는 일이죠. 예,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확진됐을 때 사실 뭐
그 여러 주변 분들이 뭐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괜찮냐고. 근데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말은 지금 고생하는데 너가 이제 나오고 나면 항체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선물처럼 너한테 이제 남을 거다. 이제 그 말이 제일 좀 많이 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빠가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공동체 의식 그렇죠.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 오스카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뻔한 건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뻔함이냐 아니면 절실한 것이냐. 예. 결국은 이 그 뻔함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걸 좀 다시 느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그걸 통한 공감 그리고 연대. 어찌 보면 답은 뻔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겪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고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개개인의 노력의 영역이고 근데 또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대인 접촉면이 좁아져서 나오는 이런 그 소통의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적 여파는 이런 데서 어떤 또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인색하다. 사실은 그 지적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 다른 분들까지도 희생을 결국 요구하는 것. 그럼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우울감으로 가는. 이건 국가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 외국의 경우랑 많이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예 그러니까 초반에 방역이라는 게 막 뭐 6개월 동안 막 문 닫고 아예 그냥 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어떤 돈을 지불해주는 네, 그렇죠. 맞아요.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잘 된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 80%였나요? 또 이렇게 많은 숫자의 25만 원씩인가? 뭐 그렇게 이제 88%예요. 88%? 89%였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거기에 소외당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되게 많은 돈을 의료 건강보험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12%에 들겠습니까? 진짜. 저는 근데 저 얘기 들어서 네. 수입이 갑자기 궁금했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까봐.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을 책정되는 게 사실 그 전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넋두리 같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만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 되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대출 신청을 최근에 오늘 커밍아웃 여러 번 네, 대출 신청을 이제 제가 법인을 하나 갖고 있어서 이제 법인 대출 신청을 받으러 갔는데 이걸 딱 느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어렵구나. 벌어야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득이 있어야 빌릴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은행 대출 창구에 네. 가서 앉아보면 네. 나를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구차한 일인지 정말 느끼게 돼요. 네, 그냥 종이 한 장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평론가가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쩌면 상대 박탈감이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영업 제한을 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그 박탈감과 소외감과 허탈감이라고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초기 방역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QR 코드하고 방역 패스를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자기 가게에 오신 손님들에게 일일이 그거를 이제 검역의 1차 또는 뭐 그 저지선 역할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이렇게 시키고 있었잖아요. 위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어떤 국가적인 공적인 영역의 일을 떠넘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까지는 아니죠. 물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여전히 이제 많이 태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의 경우 지금 다시 한번 2년 전을 회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공포를 우리가 다 느꼈고 네. 그것에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확진자가 주변에 없거나 내가 확진자가 아니거나 이러면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자가 면역이라든지 아니 우리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으니까 좀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 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있던데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가 이 도내 보건소 직원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심리 방역으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의료 대응 인력이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 상태다. 네. 라고 이렇게 나온 게 49%였대요. 딱 절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 상태. 조금만 더. 그래서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뭐 말은 좋죠. 아이고. 네. 그게 벌써 지금 3년째인 거죠. 요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친구가 2명이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전화를 했어요. 지난 2년간. 그러니까 원래도 좀 친한 친구기도 해서 뭐 이렇게 가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이게 이 친구가 지금 거의 활활 타서 쟤만 남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확진이 돼서 그 동안에 꼼짝 못하다가 다시 출근한 지 지금 이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화를 하는데 이게 아주 소수의 인원 가지고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붕괴되면 사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오미크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거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을 정도가 되어서 뭐 QR이나 뭐나 이런 게 의미 없는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메르스 사태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금의 이 방역 체계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의 청장님이 메르스 사태 때 사실은 잘릴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중징계 받았던 그 9명이 이제 대부분 복귀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현장 업무에 나서겠냐.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각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여기를 좀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칼럼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하고 관련돼서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이거를. 접근하면 안 되고요. 초반에 그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굉장히 한산해진 프랑스 파리에서 8시 저녁 8시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의료진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박수였거든요. 이제 뭔가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꼭 뭔가 전부 다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건 어찌 보면 기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물어봤어요. 그 어떤 뭐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그와 같이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흔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마음을 정말로 어떤 그 아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심리로 그러니까 연결이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 토요일 코너명이 토닥토닥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정말로 이 코너명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지금은 등 토닥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 두 분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소통 이야기 하실 때 네. 그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 로빈 덤바라는 이제 그 진화 인류학자가 최근에 펴낸 책인데 책 제목이 프렌즈예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이른바 뭐 패친이라든지 팔로우라든지 이런 친구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5,000명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네트워크상 시야 안에 둘 수 있는 친구의 숫자는 최대 150명을 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야, 그래요? 네, 이걸 이제 이른바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폭을 넓혀가는 건데 심지어 친구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고립감을 느껴서 어떤 이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건 뭐 여기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친구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해주는데 친구란 게 친하게 가까이 두고 오래 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지키면서 한두 명의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는 전화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 지금 아니 밤 했어요. 9시까지는 만날 수 있어요. 그거죠? 그렇죠. 네. 낯설함.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윤성원 평론가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실패를 했을 때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은 자기 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호. 네,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코로나19만큼 거기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럼요. 아프고 맞아요. 이런 거는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사실 시 한 편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시인은 아니고 눈물뚝 배시시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고했어 오늘도 응원할게 내일도 고마워 항상 노력해줘서 기운내 넌 이미 멋있는 사람이야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그렇죠. 표현이 달달하다. 표현이 멋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면 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닥토닥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윤상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